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의 조상은 15만 년 전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직립원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하고 400만 년이 흐른 뒤였다. 서서히 북상한 현생 인류는 10만 년 전 검은 대륙을 벗어나 지구 확산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때까지도 인류는 검은 피부였다. 아프리카의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약 5만 년 전 인류의 한 집단이 중동에서 유럽으로 북상했다. 빙하기의 유럽 북부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었다. 바다의 영향으로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일조량이 극히 적었다. 검은 피부로는 생장에 필요한 비타민 D 합성에 불리했다. 인류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바꿔 나갔다. 유럽 북부에서 흰 피부, 푸른 눈, 금발의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편 인류의 또 다른 집단은 동쪽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이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북부, 히말라야 산맥 북사면을 지나 유라시아의 한복판 내륙아시아에 다다른다. 거기서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환경에 부딪혔다. 강렬한 햇살과 끊임없이 부는 세찬 바람, 그리고 엄청난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몽골리안 루트는 극한의 기후를 뚫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 인류에 대한 이야기다. (3월) 중순 처음 내려다본 시베리아의 동토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비행기는 한반도의 한파를 몰고 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정북으로 3,000km 떨어진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 금방 착륙한 비행기의 다리가 눈밭에 얼어붙을까 봐 승무원은 분주하다. (3월의) 기온 영하 40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이곳에는 투르크, 퉁구스계 민족이 살고 있다. 인류학적으로 몽골로이드로 분류되는 친숙한 얼굴들. 태고 인류의 시베리아 진출 이야기. 그 첫 장은 황량한 벌판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냥꾼 니콜라이와 발레리는 선사시대 인류의 생존 방식을 알려주는 증인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인간이 의존할 수 있는 건 뗄나무와 오두막, 그리고 모피와 고기를 주는 숲속의 사냥감이다. 사냥에 나서기 전 니콜라이는 잔가지로 나무 사슴을 만들었다. 사슴의 영혼을 부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나무뿔은 영혼과 교신하는 안테나인 셈이다.
이제 사냥꾼 니콜라이는 사위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난다. 사위는 활을, 먼 길은 사냥을 뜻한다. 살생에 관한 모든 일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사슴의 생명을 뺏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나무 사슴을 해체하면서 사냥꾼은 앞으로 손에 묻힐 붉은 피의 죄책감을 희석시킨다. 살기 위해 죽여야 하는 이율 배반의 부담을 일종의 의식을 통해 줄이는 것이다. 이제 사슴의 영혼을 사로잡았으니 사슴의 육신을 얻는 일만이 남았다. 바람에 실려온 사슴 냄새를 맡고 사슴의 몸은 흔적을 찾는 것 모두 대지가 사냥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물에 깃든 혼이 먼저 말을 걸며 인간에게 다가온다. 인간은 단지 사물의 부름에 기꺼이 이끌려 따라갈 뿐이다. 눈과 바람이 베푸는 호의에 사냥꾼은 침묵으로 답한다. 사냥꾼은 무릎까지 차는 눈밭을 헤치며 그것도 입을 다문 채 몇 시간씩 걸어야 한다. 그 침묵은 결정적인 순간 단 한 번 깨어진다. 옛날 옛적 사냥이 더 어려웠을 때 사슴을 한 마리 얻는 일은 크나큰 축복이었다. 사슴의 고기는 씨족의 생존을 좌우했다. 고대인들은 사냥감을 내주는 대지와 영적 교신을 계속하고 사냥의 성공을 비는 마음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 했다. 사슴은 그 염원의 중심이었다. 사슴의 척추는 산맥이며 털은 거기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다. 사슴은 곧 세계 자체며 생명이다. 몸체의 소용돌이 무늬는 영원한 생명의 순환과 삶의 원천인 태양을 상징한다. 해가 져야 다시 뜨듯이 사슴도 사냥꾼에게 죽임을 당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사냥감 전체를 상징하는 사슴은 고대 수련민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중심 모티브가 됐다. 사슴 암각화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발견된다. 바이칼과 몽고 북부를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극권에 가까운 북위 70도 레나강 위역에도 그려졌다.
그것은 시베리아로 북상한 인류의 방명록이기도 하다. 시베리아의 대지와 그리고 거기서 뛰노는 생명들이 인간을 불러들였을 것이다. 생명의 약동이 인간을 불렀을 때 태고의 인류는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 (1999년 10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고고학팀은 동시베리아의 한 동굴에서 예비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구석기 시대 인류가 시베리아에 진출한 방식을 말해주는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였다. 얼핏 봐선 평범한 조약돌 같은 것이 나왔다. Очень яркий микронуклеус. вершина технологии камня в эпоху 이것은 매우 정교한 세석핵으로서 구석기 시대에 발전된 석기 제작 기술을 말해줍니다. 이 기술은 시베리아와 바이칼 호수, 중국 북부, 한국, 또 일본까지 아주 널리 사용됐습니다. 세석핵의 발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석핵은 고대인들이 구석기 시대에 이 시베리아로 진출한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나 박사는 세석핵이 나오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다. 몸돌을 고정시키고 뼈로 만든 도구로 위에서 세게 누르자 아주 날카롭고 가느다란 돌날이 떨어져 나왔다. 세형 돌날이었다. 몸돌을 돌려가며 하나씩 돌날을 떼어내자 쐐기 모양의 돌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세석핵이다. 구석기인들은 세형 돌날을 나무나 뼈로 만든 용기에 넣고 악교질로 굳혀서 칼이나 낫 같은 도구를 만들었다. 이 도구는 작지만 날카롭기 때문에 고기를 자를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투박한 석기로는 하기 힘든 일들이 아주 쉬워졌다. 외과 의사 브루스 박사는 흑요석이라는 돌로 만든 메스 세트를 가지고 있다. 흑요석은 세형 돌날을 만드는 재료로 주로 쓰인 돌이다. 브루스 박사는 금속 메스와 흑요석 메스 두 날의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주었다. 500배로 확대해보니 금속 메스는 날이 거친 반면 흑요석 메스는 훨씬 매끄러웠다. 그만큼 더 날카롭다는 뜻이다. 이 흑요석 세석기는 가장 효과적인 절단 도구입니다. 예리하게 절단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철제 메스보다 훨씬 날카롭습니다. 매우 세밀하고 정교해서 수술할 때는 레이저 광선보다도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 돌날은 우연히 얻어졌다. 그러다가 점차 계획적으로 돌날을 얻는 방식이 개발됐다. 먼저 원석을 다듬어 거북 등 모양을 만들고 알맞은 위치에 타격면을 마련한다. 그 다음 이 면을 쳐내면 돌날이 얻어진다. 이 날은 창촉이나 도끼 날로 이용됐다. 구석기 중기에 등장한 이 방식은 석기 제작의 혁신이었다. 르발로아라는 이름은 프랑스 르발로아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 기법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퍼졌고 수만 년간 중요한 석기 기술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구석기 후기 바이칼 호수 중심의 내륙 아시아에서 보다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한다. 먼저 원석을 둘로 나누고 옆면을 쳐내서 배 모양으로 만든다.
그리고 갑판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구로 힘을 줘 누르면 원석의 결에 따라 날카로운 날이 떨어져 나온다. 이것이 세형 돌날이다. 예전에는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큰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작은 도구만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보다 기동성 있고 보다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몸돌에서 수백 개의 돌날을 얻는 세형 돌날 제작 기술은 인류 최초의 대량 생산 방식이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구석기 혁명이라 부른다. 세형 돌날 문화의 원향 바이칼 호수. 그때 이 주변에서 돌날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현재 호수 주변에는 몽골계의 부리아트족이 살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유목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정착해서 살고 있다. 한때 칭기스칸 몽골 제국의 구성원이었던 부리아트인. 이제 유목민의 기상을 잃었지만 이들에게 바이칼은 아직도 성지로 남아있다. 지구 민물의 5분의 1을 담고 있는 바이칼. 이 호수의 물은 생수로 그냥 수출할 만큼 맑다. 어부들은 오물이라는 물고기를 수없이 건져 올린다. 바이칼의 풍요가 태고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다. 고대인들에게 호수의 바위는 신성한 장소였다. 그 바위에 새겨진 사슴은 하늘의 신과 맞닿아 있었다. 사냥꾼은 사슴뿔 모양의 관을 쓰고 접신하면서 사냥감의 번성과 대지 안녕을 빌었다. 사냥꾼의 의식 체계는 샤머니즘으로 발전해 세형 돌날의 확산과 함께 동북아시아로 퍼진다. 동북아시아 세형 돌날 문화는 대략 한 2만 5천 년 전후에 바이칼 연안과 아무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5천 년 정도 석기 문화가 발달하다가 2만 년 전후가 되면 아주 급격하게 이 석기 문화가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세형 돌날 문화는 바이칼에서 몽골, 만주,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 그리고 시베리아의 동쪽 끝에서도 발견된다. 샤머니즘이 북아시아 인류의 정신세계를 대표한다면 세형 돌날 문화는 그것을 떠받치는 물질적 기반이었다. 바이칼에서 시작된 세형 돌날 문화는 아무르강을 따라 동쪽으로 확산한다. 대흥한령 산맥에서 발원한 아무르강은 4,400km를 달려 북태평양으로 흘러든다. 아무르는 강유역이 온난 다습하고 어족이 풍성해 예로부터 많은 민족이 모여들었다. 역사시대에는 말갈, 숙신, 여진족이 번성했다. The Amur River, since time immemorial, 태고적부터 아무르강은 거대한 고속도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륙 아시아인들은 이 강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흩어져 정착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내륙 아시아인들이 아무르강을 따라 이동해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고 그 다음 북쪽으로 가서 마침내 신대륙으로 건너갔다고 추정합니다. 아무르강에는 지금도 세형 돌날만큼이나 오래된 민족들이 살고 있다.
고아시아계 니우크족 노인 이노겐치는 조상대대로 아무르강에서 철갑 상어를 잡으며 살고 있다. 갈루가라 불리는 철갑 상어는 볼가강과 아무르강에서만 잡히는 희귀 어종이다. 아주 큰 것은 길이가 5m, 무게가 1톤이 넘는다. 지느러미로 나이를 세어보면 100살이 넘는 것도 있다. 이제 캐비어는 번식을 위한 알이 아니라 멸종을 재촉하는 짐이 된 것이다. 인구 4천 명의 니우크족도 사멸 단계에 처한 민족이다. 러시아인의 상업적인 어로 때문에 개체 수가 줄어 갈루가 잡이도 예전 같지 않다. 이노겐치 노인의 그물에 걸리는 건 늘 작은 놈뿐이다. 옛날 세형 돌라를 가지고 확산했던 아무르강의 주역이 이제는 민족의 존폐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시베리아 지방에서는 대체로 그 퉁구스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가 몇 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고아시아족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고아시아족은 알타 여족보다 더 오래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의 생김새는 동북아시아의 다른 몽골로이드와 약간 다르다. 얼굴에 굴곡이 많고 이목구비가 좀 더 뚜렷하다.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이들은 바이칼로부터 세형 돌날 문화를 가지고 확산한 이후 광활한 시베리아에 드문드문 흩어져 서로 고립됐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언어적으로 멀어져 고립어족이 된 것이다. 고아시아족의 확산 이후 내륙 아시아에 남아있던 인류는 본격적으로 민족 분화를 하게 된다. 가장 먼저 원시 한국어 사용 집단이 갈라져 나오고 그 다음이 투르크계, 몽골계, 마지막으로 만주와 퉁구스계가 분화한다. 이들을 통칭 알타이 어족이라 한다. 동시베리아의 관문 하바롭스크에서 아무르강 하류를 향해 하루 종일 달리면 블라바라는 마을에 도착한다. 인구 3천 명의 이 마을은 소수민족의 용광로다. 몽골로이드 말고도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 유태인까지 섞여 있다. 태고의 아무르강이 여러 민족의 교차로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듯 전부 합하면 20민족이나 된다. Вы относитесь к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акой? 나나에스. Нюх. 마을의 주요 민족은 퉁구스계의 울치 우디계, 고아시아계의 니우크 아이누족이다. 쓰는 말과 풍속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곰을 조상으로 숭배한다. 옛날에 오누이가 살았다. 오빠는 호랑이와 누이는 곰과 각각 결혼했다. 호랑이는 자식을 못 낳았지만 누이는 곰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 그 아이가 우디게족의 조상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새끼 곰을 잡아 정성스럽게 키운 뒤 조상신에게 돌려보낼 준비를 한다. 그동안 대접을 잘 받은 곰은 하늘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사람들과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곰에게 마을을 보여주며 기억해달라고 부탁한다. 곰은 하늘로 돌아가 자손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다고 조상신에게 전할 것이다. 민족 간의 혈연 관계를 밝히는 데는 혈액 속의 유전자가 큰 역할을 한다. 오사카 의대 마츠모토 히데오 교수는 혈액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항체에 주목했다. 혈액 속에는 5가지 항체가 있다. 그중 감마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는 대단히 안정돼 아주 드물게만 돌연변이가 나타난다. 돌연변이는 염색체 속의 정상적인 DNA 염기 배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감마 유전자 356번째 염기쌍의 아데닌이 티민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을 A형 돌연변이라고 한다. 감마 항체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T, B3, S 등 모두 26가지가 있다. 하나의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10만 년에 0.032%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난 돌연변이는 후손에게 계속 유전된다. 각각의 돌연변이는 서로 조합을 이루어 특정한 유전자가 된다. 감마 유전자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극히 안정적인 유전자입니다. 따라서 민족의 이동 발자취를 규명하고 민족의 특성을 확실히 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몽골로이드는 모두 4가지 돌연변이 감마 유전자를 갖고 있다. 각 유전자의 출현 빈도에 따라서 원형의 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유럽계인은 3가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중 파란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2가지가 몽골로이드와 같다. 아프리카인은 3가지를 가지는데 다른 2인종과 공유하는 유형이 없다. 인류는 모두 8가지의 돌연변이 감마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인종 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2세는 모든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가 흑인, 어머니가 태국인, 또 외할아버지가 백인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8가지의 유전자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감마 유전자에는 각 인종별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몽골로이드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AB3ST 유전자다. 몽골로이드계 감마 유전자 중 하나는 이 바이카론을 중심으로 타 지역으로 확산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전자는 중국 운남성을 중심으로 남쪽에 퍼져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 것이 북방형 몽골로이드계 민족이고 이 운남성에서 남쪽으로 퍼져 있는 것이 남방형 몽골로이드계입니다. 노란색 특성 유전자의 비율을 보면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몽골과 만주, 한반도, 동시베리아에 노란색이 많은 반면 남중국과 동남아 지역에는 노란색이 드물다. 감마 유전자의 구성 비율로 아시아 지역의 인류를 북방계 몽골로이드와 남방계 몽골로이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 태국의 박스포 선수 용상 2차 남방계는 내륙아시아의 몽골로이드 일부가 따뜻한 해안가로 남하해 형성됐다.
남방계는 두꺼운 입술, 넓은 코, 둥근 눈에 얼굴 윤곽이 뚜렷한 편이다. 한국 김순희 2차에서 글쎄요 지나친 자신감. 내륙 아시아에 머물며 추운 기후에 적응한 북방계는 남방계와 다른 형질을 얻게 됐다. 북방계는 얇은 입술, 가느다란 눈에 얼굴 윤곽이 평평하다. 북방계와 남방계는 체형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남방계는 피하 지방이 얇고 목, 팔, 다리가 길고 가늘어서 전체적으로 호리호리한 반면 북방계는 근육이 발달하고 목, 팔, 다리 등이 남방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다부진 느낌을 준다. 시베리아의 툰드라는 최후 빙하기의 황량한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형질이 얻어진 것도 빙하기 시베리아에서 비롯된다. 현재 지구는 빙하기가 끝난 간빙기에 놓여 있다. 지금은 육지의 10% 정도가 빙하에 덮여 있지만 빙하기에는 최대 20%가 빙하지대였다. 빙하의 형성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빙하의 수분이 모두 바다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인도양을 북상해서 인도 대륙에 많은 비를 뿌리는 수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힌다. 그 때문에 북쪽의 내륙 아시아는 대단히 건조해 추운 기후에도 빙하가 쌓이지 않았다. 대신 영구 동토층이 공급하는 수분 때문에 키 큰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맘모스 스텝이라 불리는 내륙 아시아 초원은 온갖 포유류의 천국이었다. 빙하기의 동물들은 몸집이 아주 컸다. 1000kg이 넘는 멧돼지, 곰만한 비버, 기린만한 나무늘보, 큰 사슴, 들소, 낙타 등이 서식했다. 4.5m 높이의 거대한 아키리즈 코든 코끼리도 그 중에 하나였다. 짧은 코에 긴 아래턱을 가진 이 동물은 지역에 따라 코끼리와 맘모스로 분화했다. 더운 지역으로 진출한 아키리즈 코도는 꼬리가 길어지고 코와 귀가 커졌다. 대신 몸집은 작아져서 오늘날의 코끼리로 진화한다. 한편 내륙 아시아로 진출한 아키리즈 코도는 온몸에 털이 나고 귀와 꼬리가 짧아지면서 맘모스로 진화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할렌의 법칙이란 극지방으로 갈수록 포유동물의 귀와 코,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신체 돌출 부분이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상을 가졌어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 달라진다. 알렌의 법칙은 인간과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 맘모스의 환경 적응이 끝나갈 무렵 강력한 천적이 시베리아에 등장했다. 들소뼈에 박힌 창촉. 그들은 전문적인 사냥꾼이었다.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한랭 적응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비율부터 보자면은 사진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종보다도 짧고 몸통은 더 길며 발과 손은 상대적으로 더 작습니다. 보통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몸에는 지방질이 몸 전체의
고르게, 아주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의 경우 손가락과 발가락이 매우 길고 엉덩이가 큽니다. 북방계 몽골로이드는 이들과 정반대죠. 신체의 이런 특징은 주위에 대한 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체열 손실을 줄여줍니다.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얼굴과 머리에도 열 손실을 막기 위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의 얼굴은 보고 말하고 숨을 쉬는 곳이므로 항상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방계 몽골로이드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가느다랗게 찢어진 작은 눈이다. 유럽인과 몽골로이드의 눈의 미간 쪽을 자세히 보면 눈꺼풀의 윤곽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인의 눈은 벌어져 있는 데 비해서 몽골로이드의 눈은 윗 눈꺼풀이 아래 눈꺼풀을 살짝 덮어 새 부리 모양의 주름이 져 있다. 몽골 주름은 지방 조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눈의 열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베리아의 눈보라와 강렬한 눈 반사광은 설맹이라는 치명적인 눈병을 일으킨다. 몽골 주름은 눈의 표면적을 작게 해 바람과 자외선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한다. 빛이 세면 카메라의 조리개를 조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몽골로이드의 입술은 흑인이나 백인에 비해 얇다. 외부와의 접촉면이 작을수록 동상의 위험이 줄어든다. 또 수염이 성겨서 숨 쉴 때 수증기가 수염에 얼어붙는 것을 막는다. 귓밥도 유럽인에 비해 깎인 형태가 많다. 이 또한 동상 위험을 줄인다. 인류의 한랭 적응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정교했다. 그만큼 인류의 시베리아 진출도 급속히 진행됐다. 세형 돌날 문화와 사냥꾼의 세계관 그리고 신체의 한랭 적응이 일치를 이룬 결과였다. 니콜라이는 살점을 발라낸 뼈를 그냥 버리지 않았다. 다리뼈는 사슴의 영혼에게 돌려준다. 더 많은 수의 사슴으로 환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타이가의 망망한 바다에 섬이 하나 떠 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선 그 섬에 늘 붙어 있어야 한다. 술록대는 고기와 가죽을 가득 실은 채 움직이는 섬이다. 빙하기가 끝나고 대형 포유류가 멸종한 뒤 수련민들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택해야 했다. 보다 효율적인 식량 확보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툰드라의 이끼를 찾아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술록무리의 습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술록의 이동을 통제하면 보다 쉽게 고기와 가죽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자연히 삶의 모든 것이 술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술록 유목민 에벤키족은 말한다. 술록 없이는 에벤키도 없다고. Владимир Викторович Семенов!
(3월) 중순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에서는 술록 유목민들의 봄 축제가 열린다. 레나강의 해빙을 기원하며 사람과 술록이 한 곳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아문제는 이들을 두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북극의 낙천주의자라고 말했다. 이 낙천주의는 인간과 동물의 융화에서 나온다. 이제 곧 뜨거운 입김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일 것이다. (5월) 말 레나강의 얼음이 깨져나가기 시작한다. 야쿠트족 샤만은 강물에 나무 조각배를 띄운다. 금년 한 해 레나강의 모든 뱃길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서 작은 나무배는 미지의 땅으로 흘러간다. 시베리아에 진출한 인류의 여정도 계속됐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닻을 내릴지 수만 년 흘러온 레나강도 알지 못했다.